당신 얼굴 앞에서 공상수 감독의 26번째 영화죠. 이 감상문의 제목을 포스트 모던 죽음이라고 붙였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배우로 활동하다가 도미한 상옥, 이혜영이 갑자기 귀국해 동생 정옥, 조윤희의 집에서 지내며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정옥과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조카의 가게를 찾아가고 동생과 산책을 하고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가기도 한다. 오후엔 영화 감독 권예여와 과 술자리를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기도 한다. 어, 김문석 기자의 글 중에 요약이에요. 아, 세 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한현정 기자의 글은 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는 한때 반짝 스타인 과거의 배우 상옥은 오늘 하루 동생과 산책을 하고 조카의 가게를 찾아가고 옛날에 살던 집도 가게 된다. 그리고 오후엔 한 영화 감독과 술자리를 갖게 된다. 시한부인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과거나 미래로부터의 방해를 멀리하고 오로지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세 번째는 이 홍보지의 시놉시스예요. 영화사에서 만든 거죠.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여동생은 어떻게 이런 높은 곳에 살면서 괜찮은 걸까란 의문이 든다. 며칠 전부터 동생 집에 불쑥 들어와 살면서 한국에 다시 사는 걸 경험하고 있다.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하루에 집중하며 살게 하는 맘챙김을 잘 하고 있다. 이 맘챙김, 요거 나중에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그녀보다 나이 어린 영화 감독이 그녀를 영화에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한두 번의 사양을 거쳐 오늘 그 감독을 만나러 간다. 서울 도심 어느 골목에 있는 작고 오래된 술집에서 낮술을 마시는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친다. 홍상수 감독이 2020년도에 매년 한 편씩 거의 찍으시죠. 내놓으시죠. 26번째 영화 인터로덕션에서부터 대놓고 친절해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어렵게 여길 것이라는 점.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스스로는 되게 친절하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어렵게 여길 거다라는 걸 짐작한 것 같아요. 26번째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의 홍보지에 실린 17개의 리뷰를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가 생각이 나요. 다 딴소리하고 있거든요. 이번 영화를 바로 보고 나서 바로 직전에 만든 영화의 제목이 왜 인트로덕션이 되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26번째 영화가 자신의 영화 사상의 해설서를 위한 본문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시작이니까 25번째 영화가 서문, 그죠? 인트로덕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26번째 영화는 예를 들자면 본문 제1장 미래의 영화 장르를 위한 바람직한 주제의식 포스트 모던 죽음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홍상수 감독이 말하려는 의도를 쉽게 말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쉽게 말하려는 어떻게 뭐 때문에 쉽게 말한다는 걸 알았냐라고 말한다면 그 근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이질적인 포스트 모던 탈근대적인 인식 이게 하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색하고 껄끄러움인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새로운 거니까 그거를 관습적인 근대성과 뚜렷하게 대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비를 굉장히 뚜렷하게 대비를 하니까 대조를 딱 두 개를 하니까 아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쉽게 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그거를 짐작한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영화에서는 영화 감독 재원이 모던한 세계관의 페르소나라면 근대적인 모던한 세계관의 페르소나라면 상옥은 포스트 모던한 세계관의 페르소나 같거든요. 그 두 개가 딱 대립이 되죠. 그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의 전반부 내내 일상적인 자매의 일상적인 핵심 대화 배경 그러니까 이거 뒤에 그 만나는 게 뒤에 전제를 깔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핵심 배경이죠. 그 만나는 거를 서로 특히 동생이 특히 의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예고되었던 그 예고를 내내 하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감독과 반짝 스타의 만남이 바로 핵심 장면이 되는 거죠. 언니는 몰라도 동생 정옥에 있어서는
언니 상옥의 배우로서의 재기, 언니가 다시 배우로 감독을 만나고 영화를 찍고 나는 재기라는 미래의 전망이 그런 미래의 전망이 있으니까 동생이 좀 원망을 해요.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두절하고 끊어지고 원망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관계가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언니한테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거사를 잊고 주도적으로 다정한 오존 선택을 이끌도록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재혼과 그 감독과 상옥, 그 언니 반짝 배우, 반짝 스타의 만남이 비폭력적이긴 하지만 대결 구도였다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음엔 이게 대결인지 뚜렷하게 안 드러나다가 마지막에 재원이 약속을 취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낼 때 상옥이 폭소를 터뜨리는 장면에서 뚜렷하게 확인이 돼요. 재원의 메시지를 두 번이나 듣는데 처음에는 직물적으로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느라고 근데 두 번째는 냉소적 자의식으로 얼굴 표정이 아주 냉소적인 자의식인 게 얼굴에 다 드러나죠. 두 번이나 들으면서 상옥이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을 수 없어 해요. 뭔가 이겼으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완전, 이거 어떤 대결 구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국은 대결 구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첫 만남의 약속 장소와 시간을 가는 도중에 상호객이 일방적으로 변경해요. 일방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변경을 받고 또 시한부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같이 자게 될 가능성이 있는 2박 3일의 단편 영화 촬영을 제안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한 제안조차 조금 전에 약속 취소 음성 메시지처럼 술기위원회에 의한 약속이라면 일방적으로 취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원이 무례한 행동을 하죠. 미숙한 청소년의 치기 어린 돌발 행위 같은 그런 건데 그거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어른의 행동이 아니라 치부하면 웃어 넘길 수 있는 만큼 상옥이 어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대결이라고 그래도 상옥이 훨씬 더 어른이고 재원은 청소년 같은 그런 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냉소적으로 대접을 하죠. 재원과 상옥의 두 사람의 사고 체계의 수준은 그렇게 어른과 청소년이라고 말할 만큼 차원이 다르다고 여길 정도로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른과 청소년 차원이 다르죠. 생각하는 차원이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예를 들면 상옥은 재원의 그러니까 다소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를 숨긴 단편 영화 촬영 제안 이거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폭력적인 대결 구조의 전망을 쌍옥은 알고 있으면서 자고 싶어요? 하는 질문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그거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관객도 그렇고 이 재원도 그렇고 당황을 하죠. 그만큼 큰 상상력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못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이 상옥이 재원의 약속 취소 명령 메시지에 폭소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전날 바로 알아차려야 했었던 자고 싶어야라는 질문이 합축하고 있는 의미를 아주 뒤늦게 깨달을 만큼 재원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여성을 성폭행이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해냈는데 이제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재원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단한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대결은 아니에요. 자신의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던 상욱에게 자기가 이상적이고 어릴 때 그 때문에 감독을 영화를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상욱에게 낭만적 환상을 품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상옥이 폭소를 터뜨리는 대상이 재원이라는 영화 감독 그런 어떤 하나의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캐릭터가
대표하는 세계관, 중간,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하는 근대사회인 것 같아요. 그 재원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가 당대 사회의 모델이 될 만큼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대적 세계관의 페르소나가 되어버렸다면 상옥은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그 힘을 다해버리는 현실 세상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앵소적인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포스트 모던한 세계관의 페르소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상옥이 삶의 시간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뒤에 시한부 인생인데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중 일부일 것으로 보여져요. 상옥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유쾌하지 못하게 인간관계를 급작스럽게 단절하고 미국으로 가버린 이유가 아메리칸 드림의 낭만적 사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한 경험의 땅인 미국을 떠나서 이제라도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바로 그 낭만적 사랑을 포함한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효용성에 절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상옥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여우도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전근대적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옥이 동생 정옥이나 자신에게 선물까지 주는 사랑했던 조카 승원, 신석호 배우죠. 과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손님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하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상옥이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핵가족의 일원인 어, 여동생과 사랑하는 조카와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 그런 근대적 정서의 차원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재원의 약속 변경으로 남는 시간을,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약속 변경을 하자 만날 때, 그러니까 처음 갈 때, 그럴 때 이태원의 어릴 때 고향집을 불쑥 찾아가서 옛집 주인 김세벽 배우에게 차를 대접받고 난 후에 거기까지는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상옥이 엄청 후회하는 독백의 대사를 방백으로 들려줘요. 그러니까 노스텔지아라는 근대적 정서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력 때문에 끌려서 간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정서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혜영의 연기가 칸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출품되었으면 여우 주연상 경쟁을 하였을 것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복잡한 근대적 정서에 기반을 두면서 센치멘탈한 심파가 되기 쉬운 로맨틱 러브나 가족 사랑의 문법을 이 영화가 그걸 넘어서는데 감싸고 넘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혜영이 연기가 하죠.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칸느의 여우주연상에 필적하는 연기라고 보여져요. 포스트 모던 탈근대의 사상은 근대 사상은 단절이 특징이죠. 전근대에 대해서 단절하는 특징인데 이 포스트모던 사상은 포함하고 초월하는 역사학이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현실을 배척하지 않고 포함하면서 초월해내는 이 새로운 세계관, 이 묘한 세계관을 이혜영이 아주 절묘하게 연기해냈거든요. 그래서 이혜영의 이 자기적인 어색함인데 이게 어색하긴 한데 이게 연기 자체의 미숙함이 아니에요. 연기 자체가 미숙해서 어색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녀의 캐릭터가 고수하고 있는 탈근대적인 세계관이 근대적 세계 가운데 어정쩡하게 위치되어 있으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능숙하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색함을 능숙하게 연기한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기의 고수가 아니면 어색함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거. 이 연기의 고수가 아니면 시도도 못 해볼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우주연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연기하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니까요. 이
이혜영이 그런 어색함을 뚜렷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능숙하게 연기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고량주 5병을 재원과 같이 나눠 마신 다음에 상옥이 기타를 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순간 기타를 아주 오래전에 자주 쳤던 기타의 곡조일 텐데 이제는 능숙하게 탄주할 만큼 익숙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게 잘못 치는 거죠. 칭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잘못 쳐요. 그런데 이런 기술의 미숙함이 미숙하게 치는 거죠, 기타를. 그런데 이게 미숙한 어색함이 아니에요.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요. 이게 이혜영 연기의 힘이죠. 그러니까 재원의 미숙한 낭만적 사랑에 과격한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에 맞서서 서로 상처를 받지 않은 선에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상옥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미숙함이에요. 전혀 다른 형태의 미숙함이죠. 어색함이고. 이 영화가 아주 단순한 공식 같아 보이죠. 그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차원으로 무한 반복되면서 리아시스 해안처럼 복잡다단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원리. 카오스 이론이 단순한 원리인데 계속 무한하고 다차원으로 반복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건데 그 카오스 이론을 생각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이건 단순한 리얼리즘 방식이죠. 이 홍상수 감독이 그냥 현실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처럼 일상을 찍어요. 그런데 그 일상을 고집스럽게 기록하면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록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재현의 반복을 통해서 재현을 반복을 통해서 근대 사회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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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포괄하는 포스트 모던한 세계관이 복잡한 그 포함하는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 복잡하고 다단한 모습으로 부지불식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2억만 있으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인근의 건설 현장에도 가보자고 진짜 가죠. 그러면서 2,000달러밖에 없는데 언니 상옥의 미래의 삶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걱정해 버리죠. 동생의 정옥의 사고도 폭력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물학적 차원의 전근대적이거나 자본주의 근대적 관점에서는 그 사고체의 과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은 그게 자기 사고가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옥이 자신의 5개월 시한부 인생의 비극적인 현실을 동생 정옥에게 고백을 못해요.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엉뚱하게도 우연히 만난 영화 감독이 하는 이유는 동생 정옥이 죽음에 관한 상옥의 포스트 모던한 사상을 이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이 한현정 기자의 글인데 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요. 메인 포스터에는 팔을 감싼 채 어딘가 의지하는 여자 상옥의 모습이 보인다. 그 위로 파란색 타이포의 영화 제목이 당신 얼굴 앞에서 대신 당신 얼굴 앞에서의 띄어쓰기로 쓰여 있다.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이러고 기사는 끝났어요. 이 하현정 기자의 영화 제목이었던 지적은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띠고 있어요. 당신의 얼굴 앞에서나 당신의 얼굴 앞에서나 당신 얼굴 앞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붙은 당신 얼굴 앞에서가 제목인 이유는 당신의 얼굴 또는 당신 얼굴이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말하자면 꿈에도 나오는 당신의 얼굴이라는 근대적 사고 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 이런 다 자동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 꿈에도 나온 당신의 얼굴,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 얼굴이 붙어져 있는 당신 얼굴은 이 영화의 제목의 당신 얼굴은 프랑스 철학자 엠마뉴엘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은 신이다 라는 주장을 생각을 해요. 이때 얼굴은 당신 얼굴이나 한 덩어리로 뭉쳐져 보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뭐 이 철학을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려는 듯이 상옥 자신이 자신의 에피파니 뭔가 깨달은 경험을 영국의 독백처럼 재원에게 말을 해요. 재원이 뭐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노숙자의 얼굴도 핫해줄 수 있을 만큼 타인의 사랑이 넘치는 순간이 있었다, 자기한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당신 얼굴,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타자, 타인이죠. 어떤 약자일지 모르는 타인, 누구든지 간에. 예, 노숙자까지도. 노숙자의 얼굴도 핥아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게 차라리 더 이상할지 모르겠죠. 그죠? 이 어색함을 느낄 수, 그러니까 당황해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옥의 그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러한 논리를 쉽게 배척하기도 좀 어려워 보여요. 지배 세력이 되지 못하여 약자 정서를 항상 느끼며 사는 타자라고 불리는 소수 집단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러한 어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숙자 앞에서 우리 정상인들 자세히 얼굴 안 보죠. 몸매를 자세히 안 봐요. 예를 들면 대다수 이성애자가 동성애자 앞에서 느끼는 거. 정상인이 노숙자 집을 갖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노숙자 앞에 느끼는 거. 대다수 백인이나 한국인이 흑인 앞에서 느끼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죠. 상옥은 포스트 모던이나 탈근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익숙하였던 근대 사회와는 거의 혁명적으로 다른 세계의 시대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시점인데도 다른 캐릭터들보다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이 영화의 앞부분에 관객에게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느닷없이 뭐라고 하냐면 이 순간은 은총입니다. 천국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등의 상옥의 독백이나 방백 같은 그런 걸 구성하는 생뚱맞고 어색한 종교적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 같은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익숙해지기 어렵다고요.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 문장. 정호가 동생 자고 있는데 무슨 꿈을 꾸니라고 혼자 질문하는 정옥에게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꿈을 꾸고 있는 정옥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독백이나 방백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이 문장이 주는 큰 울림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울림이 크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으니까요. 이 영화의 의미 체계 속에서 앞에 부분에 독백이나 방백이었던 말들이 어, 의미 체계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거는 좀 값이 잡히는데 앞에 건 안 됐지 하고 그러한 독백이나 방법을 생뚱맞게 어색하게 느꼈는지 관객이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선지자는 상옥처럼 냉소적인 행동과 어조를 방패로 삼는 것 같아요. 왜 냉소적인 어조와 행동을 하는가? 왜냐하면 유토피아적인 미래 전망을 낭만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근대 시대의 예수처럼 십자가에 순교를 하거나 또는 근대 시대의 혁명가들처럼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이 냉소적인 게 그런 쓸데없는 희생을 방지하는 것 같아요. 전근대 예수에 십자가 순교됐고 근대 혁명가들은 뭐 혁명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희생하죠. 그래서 2박 3일의 여행을 통한 단편 영화 제자가 유혹 앞에서 그걸 하는데 그 성폭력에 숨겨진 어두운 의도를 말의 힘으로 밝은 빛 속에 드러내죠. 하고 싶어요. 재원의 속력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다음날 취소하게 하죠. 일련의 과정이 그런 사고의 체계의 힘을 입증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25번째 영화 서문에 이어지는 인트로덕션에 이어지는 본문 제1장 미래의 영화 장르를 위한 바람직한 주제의식 포스트 모던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던 주된 이유는 이 얼굴 앞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든가 또는 실체가 뭔지 가슴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든가 이런 연설이나 설교와 같아 보이는 상옥의 일방적인 설명에서 기인해요. 홍상수 감독의 시대 판단에 따르면 재원이 상옥을 순수의 화신이라고 여기면서도 성폭력의 대상으로 왜 했을까요? 감상 때문이죠. 감상. 센치멘탈한 감상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수를 하려고 이렇게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상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 상옥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는 좌우가 그러니까 현실 이론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영화 감독도 이제 좀 그래도 뭔가 알만한 사람인데도 이런 식의 빠져버리니까 뭘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자연의 작업에서 재현하기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옥의 말에 의한 토론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 단어들이 순수와 감상, 이 센치한데거대 자유 이런 핵심 단어들이 마치 이론적 투쟁의 현장인 것처럼 충돌하고 있어요. 영화 장르의 본질적인 특성이 내면의 갈등이 이렇게 원래 영화는 원래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캐릭터들로 구체화의 영상의 형태로 표현돼요. 맞죠? 이게 보통 이게 영화가 하던 모습인데 홍상수 감독은 그러니까 이 그걸 장르 자체를 말내 토론 그죠? 영화 장르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거는 영화 장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사이에 중요도가 수정되는 과정인데 이게 더 중요해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체제는 안 바뀌고 그런 건지 아니면 체제 자체가 변한 혁명적인 전환인지 이거는 지금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하고 다른데 그럼 이게 일부만 수정하고 중요도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체제 자체가 변하는 혁명적인 전환인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호가 무슨 꿈을 꾸니라는 이 영화의 마지막 문장은 정옥이라는 캐릭터에게 말하려는 상옥이라는 캐릭터의 문장이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이니까. 홍상수 감독이 관객에게 하는 질문 같아 보여요. 바로 이러한 마지막 문장을 끝으로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켜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옥이가 받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관객이 받은 질문이죠. 이게 나비가 꿈을 꾸는 낮잠을 자고 난 후에 장자가 자신이 나비의 꿈을 꾼 장자인지 아니면 장자의 꿈을 꾼 나비인지 질문하는 호전몽.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잘 알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인데 이걸 연상시키죠. 이 질문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한국 사회보다 해외에서 더 큰 대접을 받아오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우린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국적 취미에서 비롯하는 칸느 등 소수 고급 문화 계층의 수동적인 수용의 형태. 이게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이 많이 받아들였던 거죠. 많이 인정받은 곳이죠.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자본 공급,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게 어,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전 세계 대중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 한국 문화가 자체가 주류가 돼서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이 된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홍정수 감독의 이런 그 업적은 세례 요한처럼 사상적인 준비 태세를 예비하였다는 업적이 이 홍정수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들한테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재의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성공 이게 이제 틀림없이 있는데 이 성공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 체계화하는 과정을 할 때 이 홍상수 감독에 대한 이해의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글을 읽는 이걸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서구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은 자아의 형이상학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서구 문학은 나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을 대비하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요. 자연이 문명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척점이듯 죽음은 삶과 분명하게 나뉘는 관계를 형성을 해요. 이게 서구 문화예요. 서구 근대 문화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이고 불변하며 독립적인 자아가 없다. 이게 이제 붓다의 관점이고 동양 사상의 붓다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의 관점이죠. 대표적으로 붓다 얘기했는데 독립 주체성의 근대적 자아의 서양 철학보다 그죠? 이거는 갖고 있을 때 죽음 앞에 두면 어, 곤란하죠. 독립 주체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상혹 같은 시한부 환자에게는 심리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불교 같은 게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이게 오랜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혈육 앞에 상옥이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 즉 죽음을 이기는 삶의 지혜의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져요. 홍보 시놉시스에 나오는 남챙김이라는 단어가 영화 초반부에 여러 번 등장하는 상옥의 기도와 같은 독백의 근거를 말해야지. 이게 기도가 아니라 망챙김, 마인드풀니스. 이거는 서구 선불교의 참선, 이 서구 특히 미국에서 대중화한 명상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인챙김에서 명상 기법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맘챙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명상을 통해서 죽음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동양적인 영성을 발견했던 거죠, 상옥이. 그래서 그러한 삶의 귀중한 지혜를 동생에게 전해주려고 일부러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동도서기란 말이 있는데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이죠. 한국 사상을 바탕으로 서양 기술을 수용하려고 했었어요. 조선 말기 선배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무참하게 무너져서 일제한테 무너졌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의 도가 서양에 가서 기술을 그 어떤 기법을 기법을 동원해서 동양 사상을 서양에 갔든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상옥에게 전해줬잖아요.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정오가 무슨 꿈을 꾸니라는 이 영화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좋은 느낌의 꿈을 꾸면 복권을 살 생각부터 하죠, 정옥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에 물든 근대적인 사고 체계, 그죠? 그걸 바꾸고 싶어서 한국으로 나왔다는 것 같아요. 꿈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죠. 대답을 안 하죠, 정옥은. 약간 창피할지도 몰라요. 리뷰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라는 걸 고려해야 될 거예요. 인류 대부분이 임박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귀중한 시기라고 또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홍상수 감독의 이 영화가 바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죽음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아닐까 싶어요.